안녕하세요.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머리가 아픈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누구보다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드림 지키면서 살아왔답니다. 부모 자식으로서의 도리, 그리고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죠. 그런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라는 사람의 됨됨이를 본 게 아니라 제 조건 때문에 절 무시하고 홀대했던 시모와 동서들의 이야기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릴 적 제 친정 아버지인 본래 따뜻한 분이셨으나 주사가 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주사를 부릴 때마다 집안에 부수거나 때리기도 해서 아버지가 술 드시고 들어오는 날이면 저는 친정엄마와 오빠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 무조건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와야만 했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아버지가 지쳐 잠이 드실 때쯤에야 모두가 집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남들 같으면 진작에 이혼이라도 했을 텐데 제 친정어머니인 그래도 그런 아버지 곁을 꿋꿋이 지키셨습니다. 하루는 아버지를 피해 도망 나오는 삶에 지친 오빠가 어머니에게 원망을 토로했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 제발 아빠랑 이혼하면 안 돼? 아빠 때문에 우리 모두 너무 불행해 툭하면 들어와서 때리고 부수고 가난하게 살더라도 아빠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아. 제발 우리만 따로 살자. 엄마 아빠랑 헤어져.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아빠도 젊을 때 꿈이 있었는데 집이 가난해서 그 꿈을 펼치지 못했던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그래. 아직은 너희들이 어려서 이해하기 힘들고 무섭겠지만 그런 아빠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엄마가 엄마 자리를 비우면 안 되는 것처럼 아빠 옆에도 엄마가 필요하단다. 아빠를 버리고 떠날 순 없어. 조금만 힘내보자. 우리 삼남매가 공포에 떨 때마다 어머니는 이렇게 위로하고 달래주셨죠. 아버진 술이 깨고 난 뒤 집안이 박살이 나 있는 걸 보면 가족들에게 정말 미안해 하셨습니다. 여보 미안해 얘들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술만 마시면 자꾸 아빠 다신 안 그럴게 노력하마 꼭 약속하마어. 정말 미안하다. 돌아서면 후회라면서도 주사를 못 고치는 아버지 곁을 지켜가며 어머닌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낮에는 파출부 일을 하고 저녁엔 고깃집 설거지를 하셨죠. 오빠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호프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20살에 어렵게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공장 일이 힘들긴 했지만 악착같이 버텼어요. 아직 어린 여동생한테만큼은 제가 꼭 뒷바라지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 후 어머닌 점차 고깃집에서 설거지를 하시면서 어깨너머로 배운 식당 일에 관심을 가지셨고 결국 목 좋은 곳에 곱창집을 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진 저희 삼남의 응원으로 독하게 마음먹고 치료를 받아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셨고 대학 졸업 후에 타지로 취업을 하게 된 여동생을 빼곤 가족 모두가 곱창집 일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저는 더 바랄 게 없이 행복했어요. 오빠도 얼마 뒤 세원이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직 연애를 못하고 있으니 하루는 어머니가 절 재촉하셨어요. 이에 향수가 너 더 늦으면 좋은 남자 만나기 힘들어져. 이제 우리 집에 새 화가가 들어와 준 덕분에 일손도 하나 더 늘었으니까 마음 놓고 나가서 데이트도 좀 하고 그래? 엄마 난 그냥 지금이 딱 좋은데 얘가? 아, 너 무슨 처녀 귀신들 작정이야? 저번에 내 친구 수미가 소개팅 얘기하는 것 같던데 그때 그 사람 만날 수 있는지 빨리 연락 좀 해봐 얼른.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전 결국 친구 수미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저를 많이 좋아해주는 그 사람에게 저도 마음이 가기 시작해 결혼을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자친구이던 남편은 대학을 나와 평범한 중소기업을 다니는 회사원이었어요. 그런 남자친구에 비하면 제가 한없이 부족하게 느껴졌지만 그때마다 절 응원해주는 그 사람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부터 난관에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심오한 남편의 통화 소리 우연히 듣게 되는 날이었어요. 몰래 지켜보니 꽤나 심각한 얼굴로 통화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죠. 어머니 저 향수기 두고 다른 설자리 절대 안 나가요. 아무리 괜찮다는 여자를 한 트럭으로 데려와도 전 다 싫어요. 이번 토요일에 향수기랑 인사하러 무조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착 좀 버리고 그만 포기하세요. 예비 시모가 절 마음에 안 들어 해서 다른 만남을 가져보라고 한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절 뒤늦게 발견한 남자친구가 제 손을 잡고 말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너와 결혼할 거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며칠 뒤 긴장을 하며 예비시댁의 결혼 허락을 받으러 찾아갔습니다. 남자친구와 제가 들어가자 찻잔을 차가운 표정으로 내려놓던 예비 시모가 말했습니다. 배운 게 있어야 자식 교육도 잘 시키는 법이고 시댁에 와서도 잘하는 법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성민이 내가 좀 신중했으면 한다. 그런 예비 시모를 꾸짖으며 결혼을 적극 찬성해 주신 건 제 예비 시부였습니다. 아이사람 성민이가 어련히 알아서 좋은 신부감을 데려왔을까? 듣자 하니 어려서부터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이 같이 곱창집을 차렸다고 기특하구나. 난 오히려 그런 얘길 성민이한테 듣고 감동받았단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 향숙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누구보다 건실하게 잘 살아왔고 부모님에게도 효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두고 보세요. 살면서 지켜보시면 향숙이가 얼마나 진국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결국 남자친구의 완강한 고집에 상견례까지 가게 되었죠. 그런데 덕담을 나눠야 할 자리에서 시모의 경호 없는 발언이 여과 없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은 서로 비슷한 수준의 두 집안끼리 만나야 결혼에서도 맞추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민이가 이렇게 키우는 결혼을 고집하니 제가 실은 마음이 쓰리긴 합니다. 그러자 헛기침을 하며 시부가 제 친정 부모님에게 사과했습니다. 제가 사죄드리죠. 아들 셋 중 처음으로 장가 보내면서 시어머니 수업을 처음 받아보니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럽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불편한 상견례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제 오빠 새언니, 그리고 여동생은 예비시댁에서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어요. 그럼에도 친정어머니께서 말씀하셨죠. 부부의 연을 맺기로 했으면 너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사는 거야? 모두가 내 마음 같을 수 없어. 엄마도 이 모진 세월 다 살아냈잖니? 내 할돌인 죽을 때까지 다 하고 죽는 게 삶이라는 거 명심해라. 친정어머니의 그 말씀이 제3의 유일한 버팀목이 될 줄 몰랐는데 훗날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시모의 홀대는 결코 만만치 않았어요. 하다 못해 동서들과 차별을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한 뒤 제 시동생들이 차례로 결혼을 했는데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을 다니는 둘째 동서 명문대는 아니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와 광고회사 다니는 셋째 동설대 놓고 편애했거든요. 제 첫 아이 지환이가 3살쯤 됐을 때 시모의 생신이 되었는데 동서가 들이나 되니 시모의 생신상을 정성스럽게 차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시부모님께 잘 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있을 때였으니까요. 시댁에 가기 전 두 동서들에게 연락을 했더니 동서 둘 다 형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같이 와서 돕겠다고 하더군요. 그 말만 믿고 손이 많이 가는 갈비찜만 미리 요리해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서 혼자 집안일 데리고 고속버스를 타러 갔습니다. 택시를 갈아타가고 고속터미널까지 가려니 고생도 그런 고생이 없더라고요. 하필 그때 남편이 지방 출장을 가는 바람에 저 혼자 애를 데리고 가야 하는데 남편의 빈자리를 더 잘 채워야 한다는 생각에 그 길을 내려간 거죠.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시댁에 도착해보니 시동생 내외는 아무도 안 왔고 시모와 시부만 있는 겁니다. 제가 가져온 갈비찜 박스를 보자 시부가 말했습니다. 큰아가 아이 혼자 이걸 다 해갖고 온 거냐? 아이고 고생스럽게 지환이도 고생했다. 어서 앉아서 좀 쉬거라. 아니, 아버님, 어머님 서방님들이랑 동서들은 다 어디 가고 아직 안 보여요? 그러자 쌀쌀 맞은 시모가 대답하더군요. 너처럼 곱창 장사나 한다면야 식당이랑 아무한테나 맡기고 올 수 있다지만 대기업 일이 어디 그렇게 만만해? 그래서 내가 둘째랑 셋째 천천히 내려오라고 했다. 동서들이 시모 말을 핑계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곤 제게 연락 한 번 없이 물을 먹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같이 준비하기로 해놓곤 제게 연락 한 번 없이 늦게 온다니 동서들한테 좀 서운하네요. 그래도 어머님 준비해온 제 정성은 좀 알아주세요. 누린내 안 나게 하느라고 얼마나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요.
게다가 제가 이걸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서 택시에 싣고 터미널까지 가니 기사님이 무슨 출장 뷔페 음식이냐고 묻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양을 어디에 가져가느냐면서. 그런 제 말에도 시큰둥하던 시모는 두 시동생 내외가 그날 밤에서 도착하자 반갑게 맞이하더라고요. 두 동서들이 오자마자 시모에게 생신 축하드린다며 용돈 봉투를 건네드리니 당신은 이런 실용적인 선물이 최고라면서 입이 아주 귀에 걸리게 웃더군요. 이렇게 신호가 편애라니 두 동서들이 어른 아기를 아주 우습게 알았습니다. 시동생들은 그런 경우 없는 자기 아내들 치마폭에 싸요. 004 분별도 못하고 있었죠. 두 시동생 내외가 도착할 때까지 생신상도 못 차리게 하는 신호 때문에 늦은 밤이 되어서야 갖은 음식들을 상에 올려서 차려놨는데 두 동서의 행태가 가관이었습니다. 둘째 동서는 시부모님이 수절 들기도 전에 자기가 제일 먼저 잡채 집어다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아유 여태 아무것도 못하고 시댁 내려왔더니 배고파 죽겠네 여보 당신도 얼른 먹어봐요. 그러면서 시동생 입에 잡채를 한 움큼 집어 넣어 주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는 시동생은 입을 항아리만큼 벌리군 그걸 냉큼 받아먹고 다리를 떨면서 TV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셋째 동서는 한 손으로 통화하면서 쩝쩝거리고 밥을 먹고 있는데 듣자 하니 그냥 친구의 일상 얘기를 나누는 전화였어요. 막내 시동생은 피곤하다며 밥상 바깥으로 물러나 아이 틀어 누워 있었고요. 그 모습을 보는 시부의 표정도 안 좋아졌지만 누구보다 제가 못 참겠어서 크게 한 소리 했습니다. 동서 한 명은 시부모님 숟가락도 들기 전에 집어먹고 있지 않나? 한 명은 어머님 생신상 앞에서 친구랑 잡담이나 나누고 전화 한참 붙들고 있질 않나? 다들 어른들 앞에서 이게 무슨 예에 없는 짓이야? 밥상 앞에선 어른 먼저 드셔 먹는다는 거 집에서 안 배웠어? 그리고 늦게 온 것도 죄송해 할 판에 밥 먹는 내내 전화기 붙들고 수다나 떨어 부모님 앞에서 최소한의 예인 지켜 앞으로 시부모님 앞에서 예의 없이 굴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리고 서방님들도 동서들한테 바른 말로 혼내셔 할 판에 어떻게 동서들보다 더 하세요. 한 분은 밥상 머리 앞에서 다리 떨면서 TV에 온 정신이 팔려있고 다른 한 분은 아예 틀어 누워있다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서방님들 나아지고 길러주신 어머님 생신이잖아요. 그러자 제 말에 두 시동생 내외가 순간 얼굴이 귀까지 벌개지더니 다들 자세를 바로 고쳐 앉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 위신 깎아먹는 시모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엠이 나다 네가 시엠이냐 아 내가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나서고 난리야 내가 괜찮아서 가만히 있는데 내가 식사자료 왜 다 망쳐놓냐고 둘째야 셋째야 너희들 편한 대로 그냥 먹어라. 가뜩이나 회사를 힘들게 하고 내려오느라 피곤한 애들한테 왜 쓸데없이 구박이야? 이렇게 신호가 대놓고 두 아들 내외의 역성을 틀더군요. 그래도 제가 또 호통칠까봐 무서웠는지 다들 아무 소리 못한 채 조용히 고개만 푹 숙이고 밥을 먹더라고요. 그나마 제 눈치를 봐서 조심하곤 했던 거지? 얼마 지나고 나면 또 제가 야단칠 때까지 개념 상실한 행동들을 반복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할 말은 끝까지 해야겠기에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괜찮다고 하셔도 제가 있는 앞에서 동서들이 경호 없이 구는 거 못 보겠어요? 저 때문에 언짢으셨다면 죄송하지만 우리 집안의 맏며느리로서 바른 말은 해야겠어요. 동서들 잘 들어 앞으로 내가 있는 이로리 집에서 위아래 없이 말하거나 행동하는 거 내가 용납 못해 알아들었어. 그리고 서방님들도 부모님 앞에서 예인 꼭 지켜주시고 조심해주세요. 제 말에 시부가 분위기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우리 집안의 맏며느리 역할 네가 잘해주니 그래도 중심이 잡히는 거지. 다들 지환이 애미 말 잘 들었지 앞으로 이 CABCM 이 대신해서 우리 집안의 어른 역할 할 사람은 치와와 내미랑 치와 내비니까 큰 형님네 말 꼭 명심하도록 해라. 우리 큰 며느리 음식 준비하느라 고생했는데 이제 어서 먹잡구나. 그런데 끝내 꽁 한 쏙을 풀지 못한 시모가 제 갈비찜엔 끝까지 한 입도 대지 않았습니다. 제 정성 따윈 안중에도 없는 시골 보면서 설거지를 할 때 남아있던 갈비찜을 몽땅 쓰레기통에 쓸어다 버리곤 이번 다시 이런 궁상맞은 노력 따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이렇게 시댁일이라면 빠져나가기 좋아하고 경우도 모르는 둘째 동서 셋째 동선 자랑질을 하며 학벌,
낮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을 할 때 보면 서로 정말 죽이 잘 맞았어요. 한 번은 시모가 시동생의 근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둘째 아이 성준이 요번에 부장 승진한 거 다들 들었지? 준서의 미 바쁜 직장 생활하면서 내주하느라 고생 많았다. 역시 마누라가 똑똑해야 내주도 잘하는 법이야. 그러자 셋째 동서가 말하더군요. 어머 형님 축하드려요. 형님 이제 보니까 완전 내조의 여왕이시네요. 저도 그 비법 좀 알려주세요. 아유 뭘 또 내조 여왕까지 우리 준수 아빠가 대단한 거지 뭐. 우리 준수 아빠 승진 기념으로 무슨 선물을 하나 해줄까? 내가 요즘 행복한 고민 중이야. 잘 됐네 형님. 제가 이번에 새로 광고하게 된 건강식품이 하나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아주버님 승진 기념 선물로 하나 드릴게요. 어머님, 아버님도 넉넉히 드실 만큼 제가 많이 가져왔어요. 저희 회사가 보통 회사인가요? 광고 쪽으로 워낙 파워가 있잖아요. 다들 우리 회사한테 광고 맡기지 못해서 안달인데 대충 허접하게 만든 건 저희가 받지도 않는다니까요. 저 믿고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서로 자랑질할 때마다 이런 유치한 말장난에 장단 맞출 것도 아니지만 또 가만히 있으면 이것들이 저를 더 꽂아놓은 보리 자루마냥 취급할 것 같아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남편 성공시키고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지. 그런데 내저도 성공도 모두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야? 가정이 먼저지 일이 먼저는 아니잖아. 내 남편 나 길러준 시부모님 잘 찾아뵙고 가족끼리 잘 모이는 게 최우선인 거 명심해야지. 그러자 불쑥 둘째 동서가 구차스러운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형님 제가 요즘 매일 야근에 만성피로라 잘 못 내려왔어요. 이게 다 요번에 새로운 신입 때문이에요. 처음으로 지방대 출신을 받아봤는데 일머리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내가 그런 둔이를 가르치면서 일하려니까 일이 몇 배가 늘었어요. 이러니 스카이 미트를 안 뽑으려고 하지 고졸은 더더욱 안 뽑고. 어머 형님 지방대 출신을 뽑아줬어요. 정말 힘드시겠다 그 마음 알죠? 저희 회사에도 얼마 전에 고등학교 중퇴인데 검정고시 봐서 대학 나온 애가 하나 들어왔거든요. 근데 제대로 공부해서인 서울 나온 애들이랑 확 비교되더라니까요. 이러니 학벌을 안 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유 정말 가방끈 짧은 것들이랑은 말도 섞기 싫어요 정말. 둘째 동사, 셋째 동생 말을 듣던 시모가 한술 더 떴습니다. 그래 송중인 소립을 먹고 살아야 한다고? 고졸이면 고졸 출신 일밖에 못하고 사는 거고 명문대라도 나와야 그런 큰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게지 장사해 먹으면서 몸으로 때우는 사람들하고 공부 많이 해서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하고 같을 수가 있어야지. 대기업 직장 생활을 해봐야 세상 돌아가는 센스도 아는 거다. 누구처럼 평생 직장 생활을 못 해보면 그런 눈치도 없다고. 대학 못 나온 무식한 사람은 세상 돌아가는 눈치도 없고 센스도 없다는 말을 들으라는 식으로 얘기하다니 아무리 바보라도 이건 저를 저격한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배우만큼 성공하는 것도 맞고 센스 좋은 것도 맞죠. 근데 어머님 학교 공부 많이 했으면 분명 센스가 좋아야 하는 건데 왜 기본적인 도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걸까요? 좋은 대학까지 나왔어도 부모에게 얼마 되지도 않는 돈으로 때워서 할 도리는 안 하고 피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대학 못 나왔어도 시부모에게 자기 할 도리 다 아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제 말은 귀퉁으로도 안 되는 시모가 자식 문제에 있어서 둘째와 셋째, 동생 눈치를 지나치게 살피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식당에 외식하러 나갔다가 애들 식사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었어요. 애들은 각자 자기 앞으로 함박 스테이크 하나씩 시켜서 먹었는데 준서가 함박 스테이크 한 덩이 더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신호가 수아랑 같이 노느라 정신없는 제 딸 지민이의 스테이크 반덩어리 준서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아직 한 입밖에 못 먹고 노느라 정신 팔려서 먹지도 않고 있던 제 딸의 스테이크를 말이죠. 물론 제가 지민이 걸 더 시키면 되는 일이었지만 신호가 평소 제 아이들만 제쳐두고 행동하시는 모습에 늘 속상했던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지민이가 돌아오면 지껏 누가 가져갔냐고 울고불고 할 텐데요. 준서야 내가 지민이보다 오빠니까 조금만 참아 아니면 어머님이 준서가 하나 더 시켜주시던가요?
그러면서 지민이 스테이크를 도로 제 앞으로 가져와 버렸습니다. 이에 여자애가 많이 먹으면 살만 찌고 뭐 좋다고 그냥 좀 덜어주면 될 걸 가지고 여자애들 살찌면 안 좋긴 하죠. 그럼 수아가 지민이보다 동생이니까 아무래도 덜 먹겠죠? 동서 소아 살찔까 봐 어머니 걱정하시는데 수아 거 좀 준서한테 덜어줘. 유치하긴 했지만 여자애들은 살찌면 안 되니 양보해도 괜찮다는 논리를 펼치는 시모에게 물러서고 싶지 않았어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시부가 나섰죠. 어른이 좀 더 넉넉히 시켜주면 될 걸 가지고 애들 음식을 서로 나누느라 그러고 있어. 어이구 당신이 얼른 하나 더 시켜.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모는 자식 문제에 대해 늘 제게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명절 전에 꼭 미리 세계 전화에 이렇게 당부하곤 했죠. 와서 자식 자랑 너무 하지 마라. 그런 거 팔불출이야. 다른 식구들한테 너무 유세 떨지 마. 내가 예전에 수아가 유치원 생활 힘들어해서 마음고생했다고 말해줬던 거 기억하지? 놀이치료다 뭐다 해서 다 받아봤지만 잘 안 되나 보더라. 이번에 그래서 일반 학교 안 보내고 대안학교 보낸다고 하니까 꽤나 말실수하지 말고 입 조심해. 유세라뇨 자랑 같은 거 굳이 안 해도 전 제 아이들과 저 그리고 남편에 대해 충분히 자신감 있는 거려. 그런데 지환이 지민이도 아직 애들이다 보니까 자기 잘하는 거 칭찬받으려고 하는 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엄마니까 옆에서 잘한다고 칭찬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명절 때 뵐게요. 시모의 잔소리를 1점만 듣는 게 정신건강에 좋았기에 전 이렇게 대꾸하고 전화를 얼른 끊어버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만나게 되면 자연스레 아이들 근황 얘기도 나오곤 했죠. 시부가 손주들마다 안부를 물었으니까요. 우리 손주들 잘 지냈지 우리? 지환이 지민이 제일 큰 녀석들 그새 더 의젓해졌네. 요새 학교는 좀 뭐 어때? 공부하는 건 재밌어. 요즘은 무슨 재미있는 걸 배우나? 할아버지 저 지민이랑 둘이 이번에 영재교육원 시험 쳐서 붙었어요. 시험은 어려웠는데 운이 좋았나 봐요. 거기 가면 재미있는 실험 많이 한다고 해서 꼭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신나요. 그러자 영재교육원이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는 신호가 영재라는 글자가 들어간 것만 보고 정색을 하더라고요. 영재니 뭐니 벌써부터 그런 거 시키는 사람들 그거 다 부모 자격지심이야 수. 다니는 인성교육에 힘쓴다는 그 대안학교 같은 그런 곳 얼마나 좋냐. 뭐니 해도 인성교육을 잘 시켜야지. 영재 그따기 뭐가 중요해? 남편은 그런 시모의 말에 황당해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환이 지민이 나름 열심히 준비해서 다니게 된 것인데 그냥 잘했다는 칭찬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애들이 신나서 얘기하잖아요. 또 무엇보다 애들이 너무 가고 싶어 해서 들어간 곳이고요. 저희가 무슨 유난을 떨었다고 그러세요? 저도 두 동서들과 시모를 번갈아 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누구보다 공부 많이 한 동서들이 애들 영재교육은 정도 다니는 걸 유난이라고 생각해서 안 보내는 줄 아세요? 동서들 그거 유난다는 걸 안 보내는 거 아니잖아. 애들이 똘똘하고 또 원하면 보내는 거지 안 그래? 그리고 남의 애들 공부 잘해서 잘 됐단 얘기에 발끈하는 거 그거야말로 진짜 자격지심이에요. 누가 뭐라고도 안 했는데 발끈한다는 게 증거죠. 어머님 그렇게 흥분하시는 거 보니까 누가 보면 자격지심이 있는 줄 알겠어요? 너무 그러시면 오해받아요. 어머님한테 지환이, 지민이가 꼭 남의 손주 같잖아요. 제 말에 시모와 동서 둘 모두 쓴웃음을 지으며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둘째, 동생 아들 준서가 우리 키 큰 집안일 부러워하며 말하는 겁니다. 우와 형아 키가 몇이야? 9세 더 컸다. 와 형아, 바로 왜 이렇게 커 신발이 대체 몇이야? 나 240 신어 너 몇인데 형발 진짜 크다. 난 아직 190인데. 아직 조그맣고 귀엽네. 학년 올라가면 키도 크고 발도 같이 커져 걱정 마. 그런데 아직 조그맣고 귀엽다는 지환이 말해 준서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5학년 또래보다도 키가 큰 지환이가 보기에 준선 아직 작고 귀여워 보인다는 뜻이었는데 준서가 그 말에 속이 상했나 봅니다.
그러자 둘째, 동서가 절 쏘아보면서 형님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도록 지환을 내버려 두냐며 준서를 안고 나가버리더군요. 옆에 있던 시동생도 자기 와이프를 따라 나가버리고요. 그러자 시모가 더 화를 냈습니다. 넌 가족 간에 할 말 안 할 말 구분도 못해 네 애한테 그런 교육도 안 시켜놓냐고? 어휴 진짜 눈치 없는 것들 같으니라고. 시부와 남편이 중재할 틈도 없이 이미 식사 분위기가 엉망이 되어버렸으니 더는 식사의 상황이 아니었죠. 시부가 얼른 계산을 마친 뒤 남은 가족 모두 시댁에 들어갔습니다. 애들끼리 주고받은 얘기 하나 갖고 이렇게 식사 자리가 파토까지 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 전 가족들 앞에서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동안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준 사람이 상처받거나 준서 기죽지 않게 조심하라고 늘 입단속했지만 전 조심하더라도 질환이 아직 아이예요. 지환이 그저 귀엽다는 뜻을 한 말인데 준서가 울어버릴 줄 알았겠어요. 애들끼리 얘기 나누다 이런 복면을 당할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할 수 있느냐고요? 그리고 동선 자개에 온다고 어른들 다 계신 식사 자리 박차고 나가버리는 이런 못변 행동밖에 못해 예민한 동서의 어머니까지. 이러면 저랑 지환이 숨 막혀요. 남편도 화를 냈습니다. 가족 모임이 이렇게 불편해서 원재수 씨, 그리고 어머니 우리가 애들 입조심까지 시키면서 만나야 돼요. 이런 모임이라면 우리 이제 못 옵니다. 지환이랑 지민이가 놀라서 움츠러든 걸 보니 나도 내 처자식한테 미안해서 못 오겠어? 제1 큰형의 화해 두 시동생 내외는 아무 소리 못하고 떨떠름한 표정으로 앉아 있더군요. 가시방석에 앉은 것보다 더 불편했던 그날의 모임을 뒤로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저런 속 좁은 여편네들한테 휘둘려서 앞가림 못하는데 동생 놈들도 한심해 죽겠고 우리 엄마 언행도 눈 뜨고 못 봐주겠어? 정말 내가 너무 미안하다. 다 똑같은 손주들인데 잘 커가는 모습, 칭찬을 못해줄 망정 며느리 눈치 살피느라 설설 끼는 모습이 진짜 다들 가관이야. 앞으로 당신이 우리 집에 가기 싫다고 해도 난 그 심정 이해해. 아니 당신이 가자고 해도 이제 내가 싫다고 할 판이야. 시댁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게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남편을 보면서 화가 나는 마음을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시대에서의 불쾌한 기억들을 잠시 잊고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친정 어머니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그날 식당 문을 닫고 진지하게 어머니한테 물어봤죠. 엄마, 솔직하게 얘기해 무슨 일이야? 오늘 정말 영 안색이 안 좋고 누가 보면 세상 근심 혼자 다 떠안는 사람인 줄 알겠어? 실은 내가 너희들 걱정할까 봐서 그냥 조용히 혼자 알아보고 처리하려고 했는데 크게 그러자. 친정아버지와 오빠 세원이가 그리고 잠시 휴가를 내고 와 있던 여동생이 모두 어머니에게 무슨 일인지 다 말해달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리고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고 말았죠. 다들 너무 놀라지 마라. 오늘 병원 가서 들었는데 내가 유방암이란다. 아직은 초기래 빨리 수술하면 예후도 좋고 살 수 있다고 해서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수술받고 해결하려고 했지. 그런데 나도 모르게 걱정하는 게 티가 났나 보다. 미안하다 얘들아서. 이 사람 그게 가족들한테 숨기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야? 평생 나 때문에 고생하고 살더니. 다 내 잘못이다. 그러게 내가 젊어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았으면 너희들 엄마가 이렇게 고생도 안 하고 병들지 않았을 텐데. 그러자 새언니가 가족들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지만 그래도 우리 희망을 가져요. 어머니 빨리 수술 받으시고 나서 가족들이 잘 돌봐드리면 건강히 오래 사실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울고 있지 말고 빨리 어머님이 수술 받고 나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아봐요. 네. 친정어머닌 최대한 빨리 날짜를 잡아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제 친정어머니가 스스로 회복할 동안 시부가 사부인 괜찮으시냐는 안부 연락을 했는데도 시모라는 사람은 안부 인사 한마디가 없었죠. 그런 시모에게 이제 서운함이 아니라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회사 일보다 장모님 건강이 더 중요하다며 조퇴까지 해서 제 친정어머니 병관을 도와주는 남편에겐 고마웠지만
시댁엔 점점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며느리로서 갖고 있던 최소한의 책임감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일이 생겼으니까요. 그 후 추석 때였습니다. 서가의 안부 연락 한 번이 없는 시모를 생각할 때 정말 안 가고 싶었지만 곧 죽어도 며느리 돌인다 해야 한다는 친정어머니 가르침에 따라 시댁에 가기로 했죠. 그런데 항암 치료 시작한 친정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시니 남편이 이번엔 친정에 먼저 들렀다가 시댁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명절에 친정을 먼저 둘러본 적이 한 번도 없던 전 일단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아 시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모가 그 전화를 받았으면 껄끄럽더라도 전화상으로 대판 싸우고 그 순간 끝을 내버렸을 텐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치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냐에미야 사부인께서 지금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당연하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 잘 챙겨드리고 천천히 오거라. 이 기쁜 명절에 편찮으시니 좋은 음식도 많고 못 드실 걸 생각하니 내 마음이 다 아프구나. 잘 다녀오거라. 그래서 전 친정부 또 들렀다가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아이들과 남편은 거실에 앉았고 저는 인사를 하며 급히 주방에 들어갔는데 고부 셋이 나란히 서서 저를 싸늘한 표정으로 쏘아보더라고요. 셋째 동서가 말하더군요. 큰형님 이제 오셨네요. 다행이다. 허리 끊어질 것 같아요. 저쪽에 있는 싸구려 인덕션에서 지금껏 동그랑땡 붙였는데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아휴 어쩜 불이 그렇게 약한지 익질 않아요. 아우 허리야. 그러자 둘째 동서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나도 저번에 아까 저기서 하다 죽을 뻔했어. 저 인덕션 완전 고물이더라고. 아 형님 드디어 오셔서 다행이네요. 지금 2시간째 서서 음식하느라 다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 인덕션은 제가 결혼 초기에 시댁에 선물로 사드렸던 인덕션이었거든요. 막대 먹은 두 인간의 대화를 더는 들어줄 수가 없어 제가 한바탕 호통을 쳤습니다. 진짜 못 들어주겠네. 여태 살면서 명절 때마다 내가 제일 먼저 내려와서 음식 준비 다 했던 거 다들 알아 몰라?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리 비우게 되면 둘째 동서가 이제 맏며느리 대신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시집 온 지가 몇 년인데 난생 처음 먼저 내려와서 음식해 본 거 가지고 그렇게들 다 유세들이야. 그렇게 하기 힘든 일을 제일 큰 형님은 내가 여태 해왔던 걸 알게 됐으면 그동안 형님 진짜 고생 많으셨겠구나 하고 반성할 줄 알아야지. 대기업 다니고 큰 광고회사 다니면 뭐해? 기본도 모르면서 다들 나왔다는 그 대학에서 이런 기본도 못 배웠니? 사람 구실하려면 이런 기본은 필수로 배워야 하는 거야. 대학에서 못 배웠으면 둘 다 초등학교로 다시 돌아가서라도 배워. 들어오자마자 제가 이렇게 호통치게 될 줄은 예상을 못했는지 그들이 아무 소리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 제게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뭔가 따끈한 것이 제 얼굴에 퍽하고 날아들더라고요. 너 지금 어디서 큰 소리야? 어디 배워 처먹지 못해서 들어오자마자 이 시애미 앞에서 군기반장 노릇이야. 명절이면 당연히 시댁 먼저 찾아오는 게 예의지. 그 까담 요즘이 안 걸리는 사람 있냐? 개나 소나 담이지. 요즘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아마 날 못 고칠까 봐 중내산에 그 유난을 떨고 지친 적 먼저 가겠다고 해. 네 집에선 니네 부모가 그걸 핑계라고 하든. 제 얼굴에 던져진 따끈한 건 시모라는 사람이 붙이던 동태전이었어요. 제 얼굴에 정확히 명중하고 말았죠. 더 참을 수 없는 건 동서들이 그 모습을 보며 깔깔대며 웃는 겁니다. 시모는 그런 와중에도 저에게 쌍욕을 하기 시작했고요. 저는 이 개떡 같은 상황에 며느리고 뭐고 똑같이 갚아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태전을 한 뭉칠 들어 시모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얘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감히 시애미한테 반항을 해. 그놈의 시애미 지겨워요. 지겨워. 나 며느리 계급장 금방 뗐거든요. 그럼 이제 저 일반인 맞죠? 그쪽 며느리 안 할 테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뭐라 하지 마요. 제가 던진 동태전을 한꺼번에 맞은 시모는 대거품을 물며 씩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았기에 물러서지 않았어요.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결혼해서 처음으로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양해 구하고 다녀온 게 이런 험한 꼴 당할 만큼 잘못한 일이냐고요? 개나 소나 다 걸리는 그 암. 그럼 당신도 한번 걸려보던가? 과연 얼마나 사나. 요새 의학기술이 하도 좋아져서 꼭 나이 많다고 먼저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 세상 가는데 순서가 없다고요? 우리 친정 어머니보다 나이 젊다고 자신하나 본데 어디 누가 먼저 세상 뜨게 될지 한번 지켜볼까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사람 팔자니까 당신 팔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고요. 너 지금 뭐 잘못 먹었어? 이거 완전 또라이 아니야? 아이고, 며느리가 CM이 짤래. 내가 죽어야지 죽어. 어휴. 저기요 아줌마, 제발 어른 대접받고 싶으면 그만한 자질을 갖추고 행동하세요. 보고 배울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며느리 노릇하고 싶겠어요? 저 오늘 불어 선포합니다. 다들 잘 들으세요. 저 김양숙은 오늘부로 이 집안 큰 며느리 사퇴하니까 더 이상 절 찾지 마세요. 이젠 제 인생 제가 선택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선택 잘해. 당신이 만약에 이 집안을 선택한다면 말리진 않을게. 그 대신 나랑 이혼을 각오해야 될 거야. 알겠어. 그러자 시모가 입에 거품을 물고 소리를 치더군요. 뭐? 며느리 사퇴 이혼 그래 좋다. 나도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으니 이혼해라. 이혼해 썩 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 그러면서 주방에 있던 음식들을 다 집어던지며 노망이라도 난 사람처럼 난리를 치더군요. 그 순간 제 남편이 나서주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길 가던 사람한테도 이렇게 함부로 못해. 장모님 수술 받고 나서 항암 치료가 너무 힘들어 괴로워하시는데 꼭 이래야겠어요. 내가 쪽팔려서 이 집안 아들이라고 말도 못하겠어? 정말 지긋지긋해요. 그만 좀 하라고요. 그리고 제 선택은 제 아내와 제 가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볼 생각하지 마요. 남편은 저와 아이들을 데리고 그 길로 시댁을 나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 3년 동안 왕래를 하지 않았어요. 쌍욕을 하면서 시댁에 안 오냐? 내가 내 아들하고 사이 갈라놓냐? 협박을 해도 저는 무시로 대응했습니다. 상대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부만 따로 만나 식사 대접해드리고 용돈을 드리는 정도였죠. 그런데 그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집애 말은 5~6월에 설이 온 것 같다고 하죠. 암 투병 중이신 제 친정어머니를 놓고 폭언을 내뱉었던 시모라는 사람에게서 받은 제 마음의 상처가 정말로 5~6월 설이가 되어 돌아오는 일이 생긴 겁니다. 3년 뒤에 추석이었죠. 친정 식구들 모두 제 집에 모여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누군가가 배를 누르더라고요. 찾아. 사람이 딱히 없었는데 의하게 생각하며 문을 열러 나갔다가 헉하고 놀랐습니다. 글쎄, 팍 늙고 허리가 구부러진 시모가 제 집 앞에 와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겁니다. 너무 늙고 파리해져서 남편이 아니었다면 저는 한눈에 바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어요. 남편이 먼저 알아보고 말하더라고요. 갑자기 여긴 왜 왔어요? 와서 또 무슨 행패를 부리려고 나타난 거냐고요? 그러자 시모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치와와 네 애비야 나왔다. 너희 없는 동안에 내가 참 많은 생각이 들더구나. 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다. 이제 와서 보고 싶다는 말을 하는 그 시모 얼굴을 쳐다보기도 싫어서 제가 말했습니다. 있을 땐 그렇게 함부로 하더니 이제 와서 보고 싶었다고요? 안 보고서 한 3년 동안 난 진짜 마음 편하고 행복했는데 다시 보는 것도 끔찍하고 싫어요. 돌아가세요. 그러자 시모가 내 바짓가랑이를 붙들며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다. 의미야 나 용서해다오. 마누라한테 눈먼 아들 두 놈도 그렇고 며느리들도 그렇고 내가 늙고 병들게 되니 모두들 날 쳐다도 안 보더라. 네 두 동서들 때문에 그동안 내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른다. 너네 엄마한테 함부로 내뱉었던 내 말이 그대로 나한테 시가 되어 돌아와서 나도 암에 걸렸어. 미안. 이기라는 거 알고 항암 치료도 하고 수술 받았는데 항암 치료하면서 안 사더니 그때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지 처절하게 느꼈지 뭐냐? 그래서요.
내가 다 죽게 됐는데 아들 녀석들이랑 두 며느리들은 명절 때 잠깐 왔다 가면서 나한테 잡채 좀 더 데워와라. 빨리 명절상 차려라. 애들 목욕시켜라. 별거 다 시키고 난 며느리 역할을 해주고 쓴소리 해주는 내가 있을 때 그것들이 눈치라도 봤는데 너 가고 나니까 좋아. 완전히 아나무인이 돼버렸어. 날 정말로 시모 대접해주고 존경해주는 건 너 하나뿐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내 시아버지도 다 나 때문에 이런 꼴이 난 거라고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모른다. 그러게 왜 싹수가 노란 두 아들 내외만 싸고 돌았냐고? 왜 너 있을 때 고마운 줄 몰랐냐고 말이다. 진심으로 찾아가서 사죄해도 다시나 안 돌아올 거라고 나한테 화를 냈지만 그래도 사죄는 꼭 해야겠기에 이렇게 찾아왔다. 듣고 보니 본인도 암에 걸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야 제정신이 들었고 퇴원하고 나서 절 찾아온 것이었어요. 죽은 문턱까지 가까이 가보고 나서야 그렇게 싸고 돌던 두 며느리와 아들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깨닫게 된 거죠. 아무리 울며 하소연해도 그런 한심한 시모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저한테 못 배웠다고 소리치면서 대학 나온 두 며느리만 싸고 돌더니 꼴 좋네요. 그 두 며느리한테 버림받고 무시당해보니 이제야 제 마음 조금 알겠어요. 남의 집 귀한 딸내미한테 동태전 집어던지면서 막말했었죠. 다 자업자득이에요. 그쪽에서 먼저 마지막 끈을 놓지 않는 한난 끝까지 며느리 자리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끈을 그쪽이 먼저 놓아버렸으니 오히려 다행이더라고요. 콩. 같은 집안에 나 같은 사람이 며느리로 들어가 준다는 게 말도 안 되게 아까운 거지. 어차피 손주도 준서 수하둘 뿐이면 충분하지 않았던가요? 병 없는 두 어미들 밑에서 자란 애들이 커서 얼마나 찾아와 줄지 모르겠네요. 절 원망하지 마세요. 자업자득일 뿐이에요. 제 말에 더 이상 아무 말 못하고 흐느끼던 시모가 손에 들고 있던 보따리 천천히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큰 소리를 내고 있으니 그 뒤로 친정 식구들이 우르르 나와 현관에 다 같이 서 있었죠. 시모가 제 친정 부모님에게 말하더라고요. 사돈 어른 사부인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정말로 사죄의 마음을 담아 가져온 겁니다. 제가 정말 힘으로서 못할 짓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애에게 못할 짓 했던 걸 반성하며 준비한 겁니다. 부디 노예 없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가고 나서 다 같이 나누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뒷걸음질 치며 도망치듯 사라지더군요. 시모라는 사람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상처와 서운함을 갖고 있던 제 친정 식구들 모두 받았던 상처를 한마디씩 되갚아주고 싶었지만 늙고 초라해진 시모의 힘없는 퇴장에 다들 할 말을 잃은 눈치였습니다. 저도 시모가 두고 간 그 보따리를 받고 싶지 않았지만 문 앞에 그냥 둘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갖고 들어왔죠. 그리고 들어와 그걸 풀어봤더니 모두가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물건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안에는 3단 찬압 여러 개, 각종 전들과 잡채 등 명절 음식이 가득 담겨 있었고 갈비찜도 한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속에 동태전도 들어있더라고요. 제게 최악의 기억을 남겼던 그 동태전이 말이죠. 과연 그것.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여졌지만 사죄의 마음을 담아 만든 음식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면서 그날 제 친정어머니가 상에 올리셨습니다. 예상 못한 상황에 그날은 다들 추석 음식을 먹으며 얼마가 말이 없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저도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아들이 아깝다고 생각한 시모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정을 사랑해서 지키려고 애썼던 제 진심을 짓밟으면서까지 상처를 냈던 시모의 언행은 결코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인과 자책이라는 말이 있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을 반성한다는 말이요. 한때는 주사폭력으로 가정을 얼룩지게도 했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 가장으로서의 자리로 돌아온 제 친정아버지를 떠올려 볼 때 사람은 누구나 잘못된 길로 가거나 실수할 수 있지만 깊이 반성한다면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믿고 싶어요. 하지만 당분간은 지켜볼 생각입니다. 지금은 시동생들하고 동서들에게 서운한 것들을 제게서 위안을 삼고 싶은 마음인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좀 더 지켜보고 시모와 며느리 관계 이전의 사람과 사람으로서 상대할 수 있고 대화가 통할 때 그때 다가갈 생각입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언젠간 오겠죠? 모으지 않는다면 인연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제 친정엄마는 병세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대로만 간다면 몇 년 뒤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호 또한 치료를 잘 받아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연락을 주셔서 근황을 말씀해 주시곤 한답니다. 제발 집안의 중심인 어른으로서 중간에서 어른답게 현명한 모습을 보이길 바랄 뿐이네요. 그래서 양가 집안이 아프지 않고 좋은 일만 제발 일어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연투부 시청자들도 주어진 삶의 역할과 도리에 최선을 다하시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오는 사람들과 서로 화목하게 사시길 바라며 제 사연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